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라디오 사운드 트랙은요, 아마 애니메이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라디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특정 애니메이션을 감상을 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그런 것을 하는 라디오로서 진행을 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가지고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리뷰의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비전문가기 때문에 단순히 애니메이션을 잘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후기 내지는 제가 느꼈던 감상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언급을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리뷰의 형태를 가지지는 아마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점점 보완을 할 수 있고 또 제가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서브컬처 전반을 다루는 라디오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쳐보면서 한번 서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오프닝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요. 여기서 오프닝은 마무리를 하고요. 첫 코너에서 재미나게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사운드 트랙에서 부속 코너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는 꿀잼 셀렉트라고 합니다. 이 코너는요, 애니메이션 한 작품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나서 그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철저하게 제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위주로 할 거고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다음 회든지 아니면 추후 그런 의견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거기에서 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제가 주제를 들고 나왔을지 궁금해 하실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라디오를 올릴 때 제목에다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다룰 건지 이미 써놨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좀 감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암묵적인 룰이죠. 그래서 좀 잡다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회 작품을 어떤 걸로 할까 고심을 좀 많이 했어요. 저한테 의미 있는 작품 내지는 인생작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들고 나오는 것이 맞는가 고심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생각한 건 괜히 첫 회부터 힘 가득 주고 시작하지 말자. 그러면 뒷심이 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본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힘을 빼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어떤 특유의 분위기는 일단 일상물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이세계인들이 좀 나와서 그 이세계인들과 여러 가지 작고 큰 소동?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인간과 이 세계인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종족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요. 본격적으로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레츠 이종간 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 코바야시네 메이 드래곤입니다. 독신 생활에 지친 오피스 레이디 코바야시. 그러한 그녀의 집에 돌연 찾아온 건 드래곤?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리둥절한 코바야시 앞에서 드래곤은 메이드복을 입은 미소녀로 변신한다. 사정을 들어보니 전날 밤 자신이 집으로 오라고 한 듯하지만 만취했던 탓에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코바야시. 메이드로서 일하게 해주세요. 뿔과 꼬리가 달린 메이드이자 드래곤 소녀 토르와의 우당탕 좌충우돌 생활이 시작된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일상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제 자체는 상당히 심오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종 간의 사랑이라던가 유대, 그리고 뭐 가족 애 같은 것들, 또는 인류 문화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아우르는 작품이라는 감상이 들어서 보는 내내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진짜 가볍게 그냥 평소에 일상물을 접하듯이 감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들었던 생각을 한번 나열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제 생각이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서로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세 가지의 감상 포인트를 체크해 봤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 내지는 제가 생각하는 점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실 이 작품을 봤을 때 인상이 좀 '소재로 끌어가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부정적인 감상인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딱 떠오른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알바띠는 마왕님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코바야시네 메이 드래곤과 쪼끔 이게 미묘하면서도 또 공통점이 있는 점이 있는데, 일단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강한 힘을 가진 인간 내지는 이종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 현세라고 저는 명명을 하겠습니다. 이곳에 자리와 털을 잡게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요새 애니메이션 트렌드는 사실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에 좀 끌어오는 것? 이런 거에 좀 포인트를 주는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 작품도 그런 거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근데 단순히 그냥 소재만 독특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저의 첫 감상은 토르가 드래곤이잖아요. 네, 드래곤인데 인간에게 저렇게 매가 대례한 모습, 막 맹목적으로 그냥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 좀 '설득력의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감상을 좀 말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거는 뭐 단순히 드래곤이라는 그 점 때문은 아니고요. 작중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토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혼돈 세력에 속해 있는 드래곤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혼돈 세력에 속해 있는 드래곤은 인간을 적대시하고 또 하등하게 보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종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는 감상이 있을 겁니다. 어 토르가 계속 그런 말을 뭐 버릇처럼 얘기를 해요. "인간은 어떠어떠한 게 안 된다던데 하등한 종족이다. 열등한 종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심심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캐릭터가
코바야시의 제안에 감동을 해서 같이 동거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기뻐하면서 맹목적으로 코바야시를 쫓아다니고 사랑하고 메이드로서 본분을 다 지키는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득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게다가 사실 맨 처음에는 원만하게 동거를 하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코바야시가 술김에 한 얘기였기 때문에 거절을 했죠. 맨 처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보통의 그런 상황이면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그 드래곤이다. 토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실망감이랑 배신감 이런 것들이 좀 먼저 들 것 같거든요. 아무리 술김에 한 얘기라고 해도 같이 삽시다 했을 때 진짜 진심으로 감동하고 '이 사람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드래곤이, 그것도 인간을 기본적으로 하등하게 여겼던 관념이 있는 드래곤이 그러한 마음을 먹고서 코바야시에게 찾아갔는데 코바야시는 이를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분노로서 승화될 수도 있는 그런 설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자연스럽게 동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려지지 않고 토르가 그냥 실망감을 안고 눈물을 훔치면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서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그 뒤로 이제 잘 돼서 동거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제가 그 심리였다고 하면 그 하등한 종족에게 내 모든 걸 다 바치려고 했는데 결국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차오르지 않을까 싶고 그것이 곧 인간에 대한 어떤 악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제 후에 작품의 설정상 이 세계의 종족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생명을 앗아간다든가 현세에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토르가 실제 분노를 했다고 해도 인간을 대량 학살한다든가 이런 식의 전개로 가지 않을 걸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토르같이 이렇게 혼돈 세력에 속해 있는 드래곤이 인간에게 거절당한다고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과 그 애초에 그냥 동거하자고 했을 때 기뻐하면서 동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가오는 심리들 이런 것들은 쪼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음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애니메이션상에서는 나중에 이제 횟수가 거듭되면서 밝혀지는 내용이 있죠. 코바야시가 토르의 생명의 은인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취한 상태에서 토르도 만취했고 코바야시도 만취를 한 상황에서 한 약속이었고 기분이 좋아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토르는 어딘가에 정착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결핍 같은 것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어딘가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것에도 어느 정도 로망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믹스해 봤을 때 당시 첫 회에서 토르가 그냥 눈물을 훔치며 집 앞을 나간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전개였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쪼끔 미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도적소녀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토르와 도적소녀의 아주 짧은 만남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스토리가 토르가 코바야시의 제안에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설득력을 제시하기 위해 나온 어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근데 그것만으로는 쪼끔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건 거죠. 토르의 완전 뭐 옛날이라든가 현재 마음가짐 이런 거가 중요하다고 하기보다는 코바야시와 만나기 이전에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토르의 행적에 대해서 쪼금 더 서술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토르가 인간에게 뭐 호의적이진 않아도 나쁜 악감정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사실이 조금 더 부각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회에 이렇게 만남이라든가 동거의 목적 같은 것이 좀 그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맨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고 '알바 뛰는 마왕님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감이 없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두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이랑 그리고 알바 뛰는 마왕님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은 알바 뛰는 마왕님에 비하면 사실 양반입니다. 알바 뛰는 마왕님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비논리적이었거든요. 아니 이 세계에서 막 죽을 똥 살 똥 했던 용사랑 마왕 그 두 명이 이 세계에서 현세로 왔다고 해서 그 악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희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작품에서는 그냥 현세에 오니까 서로의 그 도끼가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으로 그냥 아구 같은 느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저거는 쪼끔 상황 설정에만 치중을 했지 작품 스토리의 어떤 맥락을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가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애니메이션에서 논리 찾는 게 굉장히 공허한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에서도 그 향기를 쪼끔 맡았는데 그래도 뭐 아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관계 설정은 아니다. 다만 토르의 과거의 경험, 인간에 대한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서술되면 그 아쉬운 부분이 보완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 한번 드려 봐야 되겠네요.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들었던 두 번째 감상은 이 작품이 '일상물의 탈을 쓴 성장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뭐 성장물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은 아까 제가 이 코너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족애를 다루고 있는 작품 내지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로맨스물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코바야시랑 토르의 어떤 그 관계가 조금 더 발전되는 듯한 느낌?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성장물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거고 가족물 내지는 로맨스물? 약간 그런 느낌도 물씬 좀 풍기는 작품이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로맨스물의 느낌을 얘기했을 때는 그 작품이 한 회 한 회 넘어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삽입되는 어떤 깊이감 있는 연출 관련된 부분을 아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토르와 코바야시의 관계를 굉장히 애틋하고 돈독하고 그리고 토르의 모습에서 코바야시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코바야시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연출들이 많이 가미가 되고 또 코바야시도 굉장히 서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그 깊이감 있는 연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 이 두 커플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이 커플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들 애초에 토르는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첫 회부터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캐릭터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히 두 명이서만 동거를 하는 상황이었으면 뭐 성장물보다는 로맨스물의 느낌이 더 강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뒤에 칸나라고 하는 아기 용이죠? 네, 아기 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캐릭터가 추가가 되면서 좀 더 가족에 초점을 맞추는 작품으로 탈바꿈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작가가 쿨교 신자 씨였죠?
어 그분은 이제 동성애 코드라든가 약간 마니악한 커플 구도를 상당히 즐기시는 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흔히 이제 업계 용어로 말하는 게 오네 쇼타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즐기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의도한 거는 말 그대로 본인 취향, 본인의 커플 취향을 그냥 작품 내에 투영한 걸 텐데 근데 제가 느낀 거는 Q&A 측에서 그거를 좀 그런 식으로 탈바꿈해야겠다고 연출을 바꾼 건지 뭐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 커플로 이제 구성을 해 놓고 나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보다는 조금 더 어떤 사랑의 느낌 그러니까 이 둘이 무조건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사실 애니메이션을 볼 때 남녀 커플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둘은 무조건 사귀어야 되고 결혼까지 가면 더 좋고 뭐 이런 식의 우리들이 그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성 커플로 돼 있으니까 어떤 러블리한 사이라고 머릿속에서 한 발짝 앞서서 망상을 하기보다는 두 명이 그냥 동거하는 친한 그런 여성 캐릭터들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로맨스물에 완전히 함몰되지 않고 일상물의 어떤 가닥을 계속 잡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작가는 의도한 게 아니었겠지만 '여성 커플로 구성을 한 거는 굉장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성장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각 캐릭터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캐릭터인 토르나 코바야시나 칸나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게 진짜 회차가 가면 갈수록 눈에 보여요. 그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토르 같은 경우는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인간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부분들 뭐 작품상의 내용들로 말씀을 드리면 초능력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었죠. 이제 TV에서 초능력 시범을 보이는 마술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캐릭터의 마술을 보고서 토르가 '어떻게 인간이 저런 걸 할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고심하면서 뭔가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코바야시는 작중에서 그 행동을 이렇게 해석하죠. 토르는 인간을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부분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다. 그 초능력을 구사하고 싶어 하는 토르의 심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작가의 의도가 투영된 발언일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보고 서서히 그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과 또 본인과 같은 드래곤 내지는 이종족 이런 종족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 스며들려고 하는 토르의 모습이 상당하게 비중 있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 점이 참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그리고 초반 회차에 나왔던 건데 네 토르가 상점가에서 강도를 잡기 위해서 좀 과하게 힘을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강도를 잡았는데 주위에 있는 시민들이 적막한 모습을 보였다가 토르의 그 행동에 감명을 받아서 막 환호를 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토르나 코바야시는 사실 좀 떨었었죠. 저 사람들이 토르의 그런 인간과 괴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준 데에서 어떤 공포심을 느낀다든가 토를 배척한다든가 하지 않을까. 이러한 아마 생각이 있었던 장면이었다고 전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칸나가 학교에 가게 되는 에피소드에서 토르가 다시 그 행동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코바야시가 발언했던 내용이 "학교 물품들이 모두 규격을 공통으로 맞추고 있는 이유는 개성을 죽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들과 다른 것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스무리한 발언을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요.
처음에 토르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지만 본인이 상점가에서 겪었던 것을 회상하면서 이게 섞여 나가는 부분, 그러니까 타인과 섞이고 인간이라는 존재와 섞이고 할 때는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서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전 보는데요. 그 회상 장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토르가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서 뭐 상점가 사람들이랑 뭐 형식적으로 나누던 대화도 조금 더 친밀감을 더해가는 느낌이 들었고, 또 상점 주인의 제안을 받고 양로원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기존에 그 인간에 대한 뭐 하등한 감정, 열등한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토르에게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시도 중 하나였잖아요. 그런 걸 해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토르의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잖아요. 그 도적 소녀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그거였습니다. 도적 소녀는 본인의 꿈이 주인님을 섬기는 메이드가 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토르는 그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째서 자유가 주어지는데 주종 관계에 종속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녀는 자유라는 거는 자기가 주종 관계에 속하든 말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은 메이드가 되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맨 이제 거의 마지막 화쯤에 가서 토르 본인이 확실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지금과 같이 코바야시와 함께 살면서 메이드로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런 거를 또 찾아가는 모습들에서 저는 성장물의 냄새를 물씬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코바야시 쪽의 얘기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코바야시도 성장하는 모습이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기존에 좀 이렇게 히키코모리라고 하긴 좀 그런데, 왜냐면 회사 생활을 멀쩡히 하고 있고 이제 사원들과 그 회사의 사원들과도 굉장히 원만한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단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든가 휴식하는 날에 집에 박혀서 본인만의 시간을 보내는 데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물론 애니메이션 다 보면서도 느끼는 거는 코바야시의 인간관계가 확장된다는 느낌은 그렇게 받진 못합니다, 사실. 왜냐면은 뭐 코바야시가 교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전부 이 세계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뭐 확장되었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대신에 칭찬과 스킨십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의 그 형태가 친화적이 되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가장 좀 감명 깊게 봤던 에피소드, 코바야시와 관련된 에피소드 중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건 칸나와 운동에 얽힌 에피소드. 이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칸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의 가족의 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코바야시가 여기서는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어찌 보면 아버지 포지션이잖아요. 처음에는 칸나의 그 운동회에 가는 거를 거절했지만 추후 칸나가 외로움을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가족으로서 느끼는 어떤 안쓰러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일을 그 기한 내에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빨리 처리해서 운동회에 기어코 참여를 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간의 주인공에게서는 사실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점이
다시금 좀 상기가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애초에 가족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살고 있지 않았던 캐릭터였기 때문에 굳이 칸나의 운동에 참여할 그 의미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가족의 눈을 뜨면서 칸나를 위해서 본인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또 그 가족과 함께 어떤 삶을 나누며 유대를 느끼는 그러한 점이 코바야시에게도 명백하게 느껴지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칸나입니다. 칸나 같은 경우는 일단 드래곤이고 인간과 확실하게 수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스스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잘 융화되어서 사이카와라고 하는 베스트 프렌드도 만들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음 다른 이종족 캐릭터들보다 더욱더 인간의 감정을 많이 이해할 수도 있는 캐릭터일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은 성인이 되어서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학교에 다닐 만한 나이대가 아닌 그런 형태로 이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순전히 그냥 사회생활 내지는 사람들 몇몇을 만나는 걸로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칸나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인간의 사회성을 발견하고 길러내는 학교라는 공간을 경험을 한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인간 친화적인 어떤 감성을 느낄 여지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과 공존하는 법을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는 캐릭터가 칸나일 것이다. 그리고 칸나가 가슴속에 빈 곳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부모에 대한 그런 결핍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함께 살아가면서 해소가 되는 측면이 보여서 그 점이 굉장히 흐뭇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코바야시의 메이 드래곤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흥미롭게 생각했던 관전 포인트는요. 수명에 관한 유서 깊은 이슈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거는 꼭 메이 드래곤에서만 나오는 요소가 아니라 다른 여타 작품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요소 중 하나예요. 인간과 이세계인 혹은 이종족의 수명의 차이는 굉장히 괴리가 심하다고 하는 그러한 설정이 어느 애니메이션에서도 다 이제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냈고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점에 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작중에 등장하는 토르와 코바야시의 수명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토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영겁의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정도의 수명이라고 한다면 인간인 코바야시의 수명은 길게 잡으면 100년이겠죠? 그런데 이미 20대 생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한 80년 정도가 실질적으로 토르와 함께 할 수 있는 수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코바야시와 남은 기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사실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애완동물과 인간의 수명을 좀 비교해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완동물로 흔히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개의 수명이라든가 또 인간의 수명의 괴리, 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개 수명이 20년 안팎 아닌가요? 뭐 20년까지 살면은 굉장히 오래 산 거고 한 10년 중후반대 뭐 그런 것 같은데 인간은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그 애완동물이
이제 생을 마감한 경우에 그 주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봤더니 뭐 두 가지 중 하나더라고요.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고 그 동물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고, 혹은 애완동물이 옆에 있던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나머지 항상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른 애완동물로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사실 토르도 그 두 가지 결말로 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 작품이 그렇게 딥다크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하기에 그거는 이상적인 결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니까 우리가 그냥 코바야시와 토르가 행복하게 사는 결말만 생각을 하지, 진짜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코바야시가 살고 그 뒤에 토르가 혼자 남겨지는 그런 암울한 스토리를 연상하진 않잖아요, 엔딩을 보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상적인 엔딩이고, 또는 제가 뭐 애완동물을 예로 들었듯이 코바야시가 수명이 다해서 이제 죽고 난 이후에 토르가 어떻게 할지, 제가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선택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토르가 결정하는 장면이 좀 진지하게 그려질 수도 있겠다. 그것도 저는 괜찮은 엔딩이라고 봅니다. 뭐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엔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엔딩은 작가가 제발 이렇게는 안 해 줬으면 좋겠는데, 코바야시가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수명이 늘어난다. 라고 하는 식의 좀 황당한 엔딩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독자들 사이에서는 바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그게 아주 전형적인 해피엔딩의 구조이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식상하기도 하고, 제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식상하기도 하고, 음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을 때 토르 개인의 성장을 그렇게 부각하는 요소가 없어진다. 그리고 작품 자체가 매가리가 좀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어서, 뭐 너무 제가 앞서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애초에 뭐 지금 이 작품이 그런 엔딩을 뭐 구상할 단계까지 간 것 같진 않고요. 참고로 저는 만화를 안 봤습니다. 오로지 애니메이션만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니메이션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은 조금 더 고민을 할 여지들이 많이 남아 있고, 작품의 진도가 상당 부분 나갔을 때 다시 한번 제시될 떡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일단 저는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에서 워낙에 이게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결말 부분에서도 그게 중심이고, 또 한 중간 부분에서도 파프닐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토르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파프닐이 그 인간 세상에서 살기로 마음 먹었을 때 토르와 나눈 대화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이슈 중 하나다. 그리고 아주 유서 깊은, 어느 작품에서든 약간 좀 그 이 세계와 관련이 있으면 인간과의 수명 차이가 항상 좀 중심 내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굉장히 끌렸습니다. 근데 결국 애니메이션은 1 기만 나오고 그 이후의 얘기는 아직 다뤄지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만화도 뭐 딱히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음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에서 마무리가 되긴 되는데요. 근데 애초에 그 맨 마지막 회에서 정원재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가 토르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인간이라는 거는 우리랑 같이 살 수명도 안 되는 존재들인데 뭐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라지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그 애니메이션을 다 감상하신 분들은 다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이.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안 꺼낼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작품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정원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원재가 중간에 이제 코바야시의 안경을 날리면서 약간 협박조 비스무리하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은 사실 그러한 자극을 받았을 때 덜덜 떨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자극에 의해서 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바야시가 오히려 이성을 약간 잃고 토르에 대해서 이제 소유욕을 품으면서 격한 발언을 쏟는 이런 모습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저거는 코바야시가 저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극에 격해져서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 그거는 어 제 생각이 맞을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게 맞는지, 물론 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게 맞겠죠. 어 그전까지도 토르가 없는 빈자리를 본인이 겪으면서 토르에 대한 그리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보는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묘사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없는 소리를 한 건 분명히 아닌데, 조금 더 신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격해진 감정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포인트였습니다. 뭐 아무튼 저는 그 수면과 관련된 이슈가 진짜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열린 결말일지 아니면 코바야시가 죽고 난 이후에 토르의 행각을 그리면서 끝날지, 혹은 코바야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수명이 뭐 대폭 늘어나 가지고 토르랑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런 엔딩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제가 꿀잼 셀렉트 시간에 소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코너에서 막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쉬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바로 다음 코너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바로 연결될 거니깐요.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사운드 트랙의 두 번째 코너 노잼 셀렉트입니다. 아까 꿀잼 셀렉트는요, 제 개인의 감상이 위주가 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코너였고요. 이번 노잼 셀렉트는 제가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의 대외적인 여론, 근데 그 중에서도 비판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리고 제 생각을 나열해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잼 셀렉트인 거죠. 비판 위주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대외적인 여론을 노잼이라고 평가하면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좀 비판적인 시각들을 모아서 소개도 해드리면서 제가 그 견해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리고 뭐 둘 중에 택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의논을 해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외적인 여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주로 제가 이 내용들을 수집하는 곳은요, 대형 커뮤니티 혹은 블로그 리뷰 글 이런 곳에서 많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봤던 비판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 소재는 이렇게 비판거리가 어떤 좀 심화적인 비판보다는 좀 다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소개한 걸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봐야겠죠. 애니메이션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을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메이드래곤? 그거 칸나 빼고 남는 거 있음요? 아, 있잖아. 그거 이기 나올 수나 있겠니? 정원재는 팩트로 승부했다 이 말이야.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화제되는 것들 위주로 가져왔어요. 근데 뭐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의 것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제가 소개한 내용은 아까 전에 들으신 내용, 예, 그거는 좀 과장이 섞여 있는 게 맞아요. 실제 저 정도로 미친 듯이 얘기하진 않는데 라디오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한껏 과장을 시켜서 저렇게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내용들을 좀 들춰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메이드래곤, 그거 칸나 빼고서 뭐 특별히 남는 거 있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동의는 못하겠어요. 먼저 제 입장을 얘기한다면요. 이 작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특정 캐릭터에게 끌려다니는 작품 종류는 아니라는 감상이었거든요. 뭐 토르도 그렇고 코바야시도 그렇고 루코아도 그렇고 파프닐도 그렇고 뭐 그 밖에 다양한 캐릭터들 뭐 엘마 뭐 이런 캐릭터도 그렇고 다 각각의 어떤 개성이 뚜렷하고 본인들이 중심 에피소드가 되는 내용들도 있고 캐릭터 자체 개성이 그렇게 한 카리스마 있는 캐릭터에게 확 쥐어 짜지는 형태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단지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감상을 내놓는지는 이해가 돼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코바야시와 그리고 토르, 칸나 이 세 명이 이제 함께 조화가 되면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작품으로 탈바꿈이 되는 여지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칸나는 엄연히 이 작품 상에서 딸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여움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또 기본적으로 어린 체구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드래곤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그 로리콘들의 표적이 될 만한 그런 귀염성을 대폭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 작품상에서만 보면 축복이에요. 작품상에서 보면 축복이 확실합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상에서 마스코트 캐릭터를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 캐릭터가 만드는 건 뭐 사실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부각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안 돼서 망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순히 스토리만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의 애니메이션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어떤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한 마스코트가 될 만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외모적이든 아니면 성격적이든 한 명은 꼭 있어야지 그 작품 자체가 다 하드캐리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코바야시의 메이드래곤에서 칸나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화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작품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축복이죠. 저도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칸나만 보려고 보는 거는 굉장히 미묘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토르랑 코바야시가 중심이 되는 게 확실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작품의 전반을 다 아우르고 있는
중요한 그 캐릭터의 뭐 스토리와 개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칸나만 부각되고 많은 작품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칸나가 귀여운 건 맞지만 칸나만 보이는 작품은 아니다. 그래서 한번 이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감상을 해보시면 그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첨언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공격적으로 되게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대다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칸나라고 하는 캐릭터의 존재는 알지만 메이드래곤을 실질적으로 보시지는 않은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품 자체는 철저하게 캐릭터의 외형이라던가 그리고 이 세계의 요소를 끌어당겨서 현세에 가지고 온 그런 설정으로 먹고 사는 작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칸나만 부각되는 측면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저도 그거는 하나 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칸나랑 그 사이카와라고 하는 칸나의 친한 인간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 걔네 둘이 노는 거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걔네들 놀고 있는 거 옆에서 보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소소하고 알콩달콩 잘 노는 모습 때문에 아, 그냥 흐뭇하게 그냥 아빠 미소로 감상을 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도 작가의 취향이 조금 나오죠. 초등학교 여자 두 커플인데 어, 초등학교 인간 여자애가 칸나의 귀여운 외모를 보면서 약간 사랑의 감정 비스무리한 그런 걸 가지는 묘사들이 계속 나와서 근데 저는 그거는 만화적인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실제로는 뭐 너무 귀여운 친한 여자친구가 존재하는 그러한 인간 여자아이의 애정 표현 정도로 친구와 우정에 관한 그런 어떤 애정 표현 그런 걸로 제 스스로 재해석을 해서 봤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커플의 알콩달콩한 삶을 지지합니다. 뭐 그렇게 뭐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뭐 여기서 뭐 누가 더 눈에 띄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칸나가 그렇게 눈에 띄진 않았고요. 오히려 파프닐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 작중 등장하는 그 이세계 종족 중에서 유일하게 남자인 캐릭터죠. 보물을 지키는 혼돈파 용.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이 캐릭터가 가지는 어떤 특수 포지션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이 캐릭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당첨과 꽝이 있다. 꽝은 단박에 알 수 있지만은 당첨은 시간을 들이고 서서히 지켜봐야지 알 수 있다. 본인에게 있어서 꽝인 인간은 본인의 거처에 흑발로 들어와서 보물을 훔쳐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다 귀찮으니까 꽝이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타키야라고 하는 그 코바야시의 남자 동료죠. 그 사람은 파프닐이 당첨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파프닐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과연 인간에게 유대를 느끼고 진짜 그 인간을 위해서 어떤 정을 발산하는 행동을 할까? 근데 애니메이션상에서 그려진 행동은 사실 그렇게 정이 막 넘치는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키야라고 하는 남자 인간이 좀 특수한 상황에 놓였을 때 파프닐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일기로 마무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만화를 참고하던지 아니면 2기가 나오는 걸 고대해 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첫 번째 시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시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바야시네 메이 드래곤이 2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커뮤니티 상에서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일단 큐엔이
이쪽에서의 판매량 쪽으로 보면 메이드래곤 측의 판매량은 조금 부진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한 3,000장? 지금까지 팔린 블루레이 디스크 판매량이 평균적으로 한 3,000장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상물 계열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2기가 나올 정도로 좋냐라고 했을 때는 좀 못 미치고, 아예 폭망한 거냐라고 또 그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또 그렇게 보기는 살짝 애매한 판매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일본 자국 내에서는 어쨌든 판매량이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비교적 최근에 나온 소식이더라고요.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비리비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 재생수가 1억 뷰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유료로 재생하는 개념의 플랫폼인지 아니면 무료로 스트리밍 해주는 플랫폼인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다수의 이제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 그리고 뭐 다양한 곳에 이제 이 관련 정보들을 좀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얘기들은 어쨌든 중국에서는 대박을 쳤다. 이게 근본적인 그 결론이더라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서양 쪽에, 그러니까 미국이겠죠 아마. 그쪽에서 더빙된 상태에서 또 디스크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 판매량은 저는 솔직히 확인은 못했는데, 대신에 그 더빙의 품질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서구 내에서 듣고 있다라고 하는 또 정보들이 있어서, 뭐 결론으로 나와 있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일본 자국 내에서는 실패했는데 해외에서 대박을 쳤다. 이런 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잣대로 보면 2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캐주얼 오타쿠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깊게 하드하게 애니메이션 미디어를 정보를 찾아보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 좀 일천한 편인데, 저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관련 정보들을 다루는 곳에 가서 코바야시네 메이 드래곤 관련 이제 소식들을 또 봐도 확실하게 이기가 나올 거라고 단언하는 사람이 없고, 또 확실하게 이기는 물 건너갔다고 단언하시는 분도 없더라고요. 해외에서 대박을 치고 그냥 아예 해외만 겨냥해서 만든 일본 작품이 있나요? 일본 자국에서 실패했어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그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을 내리기가 힘들겠네요. 뭐 아무튼 뭐 대다수의 여론들로 보면 자국 내 판매량으로만 쳤을 때는 2기가 나올 수가 없는 판매량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정적이고 암울한 전망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 스스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제시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 이거에 관한 견해가 있으신 분들, 혹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어떠했다라고 하는 예시를 알고 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그걸 참고해서 라디오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테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시선을 보내셨는가 이제 한번 또 봐야 되는 시간이죠. 종원제는 팩트로 승부했다. 이런 비판이 꽤나 많진 않았고요, 사실. 꽤나 많진 않았고, 가끔씩 이제 게시글들을 보면 블로그 글이라던가 혹은 이제 리뷰 글, 커뮤니티 리뷰 글에 댓글로 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코바야시나 웨이드래곤 같은 경우는 사실 비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넣어서 얘기하는 게 나은가 그걸 굉장히 많이 고심했었는데 생각보다 비판이 많지 않은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작품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와야죠. 근데 저도 사실 애니메이션 이제 결말물을 봤을 때 종원제라고 불리우는 토르의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원론적으로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사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드리면 토르에게 "너의 고집으로 세상을 흐트러뜨릴 순 없다." 이거는 사실 본인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계죠. 거기에 대한 그 세상의 질서도 신경을 쓰는 발언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도 암묵적인 룰이 있다. 이 세계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또 하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혼돈 세력이라고 해서 뭐 이 세계도 막 파괴하고 난리치고 뭐 이런 포지션은 아니구나. 이런 걸 우리들이 좀 가늠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다시 정원재가 한 얘기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면 토르에게 "그렇게 네가 현세에서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 어딘가에서는 너의 그 내면의 답답함 이런 것들이 폭발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좀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 또 그 밖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토르를 포함한 다른 그 드래곤족들이나 아니면 이종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곳에 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다른 자들도 이 현세에 발을 들일 거고 그중에는 침략자들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코바야시가 뭐 일가라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무게를 놓고 봤을 때 무게추를 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바야시가 얘기한 답변이 조금 더 궤변에 가깝다. 사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바야시와 토르의 관계를 알고 있고 그들이 살아온 시간을 알고 있고 그들이 어떠한 유대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코바야시가 선이고 종원제가 악으로 묘사된다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그냥 기름기 쫙 빼고 이 사안을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으로 생각을 해보면 종원제의 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는 이 세계의 이종족, 그 강력한 이종족을 막아낼 여력이 없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 돼 있는데 한두 명씩 안전장치도 없이 현세로 와서 넘어와서 살고 거기서 뭔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묘한 좀 포인트를 갖게 되는 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원재가 팩트 폭격을 했다. 이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근데 하지만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원재가 토르만 데려가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 토르만 데려가면 뭐 토르는 애초에 혼돈 세력이니까 데려가는 거 맞는데 혼돈 세력이 또 남아 있잖아요. 파프닐. 파프닐 남아 있고 그리고 칸나는 제가 뭐 정확히 어떤 세력에 그 종사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그럼 칸나는 제외하더라도 뭐 그밖에 뭐 르쿠아나 엘마 이런 쪽은 방관 세력이랑 어 또 뭐였죠? 무슨 세력이었죠? 아 조화 세력. 예, 이런 쪽으로 분류되는 거니까 그렇게 인간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아닐 거다. 아 사람들은 아닐 거다가 아니고 어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이종족은 아닐 거다.' 이러한 뭐 결론을 낼 수는 있다지만은 파프닐은 어쩌겠다는 건데요. 데려갈 거면은 토르만 데려가는 게 아니고 파프닐도 같이 데려갔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왜 토르 아버님은 저렇게 그 달변 가시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왜 토르에게만 일장연설을 하시고 계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
좀 미묘한 감성이 있더라고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은 아, 저 사람 맞는데? 맞는 얘기 하고 있는데? 코바야시가 궤변인데? 아, 여기 미묘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정원재가 왜 토로만 데려가려고 그래? 어? 다른 저기 이 종족 다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 여기서 또 미묘하고 이런 좀 양가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여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그거고요. 뭐 단순히 그냥 재미 포인트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종원재가 스스로의 고집을 꺾고 토르를 인정해 주면서 토르의 취향을 존중해 주면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에서 애틋한 감정 내지는 또 연민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르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감정 표현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코바야시랑 언쟁을 벌이면서 코바야시가 "토르는 착한 아이다" 라고 했을 때 종원재가 "그런 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묘한 부모와 자식 간의 정 또는 부성애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여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토르한테 가정교육을 시킬 때 아무리 하등한 인간이라고 해도 "은혜는 갚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묘사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뭐 첫 회였나 뭐 2 회였나 거기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단순히 혼돈 세력에 종사하고 있다는 종사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런 입장이어서 인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여기는 거지 기본 성품 자체가 그렇게 막 나가는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드래곤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떡밥은 역시나 만화상의 내용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2기가 나와야지 또 얘기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는 내용이네요. 근데 저는 내심 "종원재가 팩트 얘기한 거 맞다." 이렇게 동의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굉장히 좀 미숙하게 라디오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장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그 감성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재미는 재미로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드디어 이제 엔딩이네요. 한 회를 어찌 되었던 간에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내심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다시 한번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매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애초에 말주변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고 실제로 라디오 녹음할 때 좀 고생을 했습니다. 말이 씹히는 감도 있고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무슨 얘기 하는 건가 좀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어가지고 저 스스로가 많이 미숙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또 느끼게 되네요. 회차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믿어주시면 그에 대해 꼭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 라디오 편집할 거 많은 편집 분량을 남겨놓고 그거 해놓고 이제 올리면 당장의 제 일은 끝나겠네요. 그리고 이제 재충전하고 나서 조만간 다시 새로운 모습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진짜 빨리 찾아뵙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 라디오라고 하는 것도 들을 거리로서 또 저 스스로의 어떤 취미도 있지만은 다른 분들이 듣는 의미, 뭐 하나의 참고사항 내지는 흥미의 의미로 듣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저도 그 템포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슬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